안녕하세요. 100일 고전치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총균세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할 글로컬 사회복작과의 교수 이은영입니다. 환경 적응 관점에서 본 생물의 진화 그리고 문명 진화를 비교하다라는 주제를 통해서요. 총균세와 기존 우리가 교양 수업의 심화 과정에서 다뤘던 종의 기원의 비교를 통해서 환경 결정론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극복, 마지막 문명 반화 그리고 생물 진화 그리고 현대 사회 적용의 관점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총균세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우리가 앞차시의 수업에서는 지리적인 환경이 인류 문명의 불평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라는 것을 총균세를 통해 배웠지요. 이번 시간에는 보다 더 근원적인 변화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 진화론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지요. 다윈의 이론은 단순한 생물학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인류가 생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은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 선택이라는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인류 문명의 발전 양상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점에서는 결정적으로 다른지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문명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바로 생명체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형태를 바꾸는 과정과 매우 흡사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인 적응이 바로 하드웨어적인 변화였다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진화적인 적응과의 차이는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원리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바로 장대한 서사시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고전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다윈이 얘기한 갈라파고스에서 발견했던 그 경이로운 변화의 법칙과 또 총균세가 관통하고 있는 환경의 적응, 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 호기심을 가다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적 그리고 목차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겠는데요. 총균세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다루셨던 총의 기원이라고 하는 두 책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직접 두 책을 연결해서요. 문명, 생물의 평행 이론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변화의 속도, 바로 범위라고 하는 건데요. 생물의 진화의 속도와 문명의 발전의 속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 현대 인류에게 무슨 위기를 가져왔는가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총균세와 종의기원에서 강조한 단어를 우리가 결집해 보겠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변이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복제되는 과정에서 무작위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죠. 우리 모두의 얼굴이 제각각 다르듯이 말입니다. 모든 자연계의 개체는 조금씩 다른 형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개체는 다리가 조금 더 길고 어떤 개체는 털색이 조금 더 어둡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차이가 삶의 죽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양성의 가치를 배우게 되지요. 균열하지 않다는 것, 서로 다르다는 것은 생명이 멸종하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문명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사회가 하나의 생망을 강요한다면 환경이 변할 때 그 사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생물학적인 변이가 진화의 바로 씨앗이 되듯이 인간 사회의 다양한 아이디어는 문명 진화의 씨앗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는 바로 유전이지요. 아무리 유리한 변이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음 세대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진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축적되는 과정이 바로 진화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으며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 문화적인 유전이라면 바로 DNA는 생물학적인 고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유전적인 연속성이 있기에 생명은 수억 년의 시간을 뚫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 변이, 보존, 유전의 사이에 완벽한 균형, 그것이 자연 선택이 작동하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수많은 정보들이 환경이라는 거름망을 만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자연 선택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선택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주변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포식자는 늘 곁에 있지요. 자연은 모든 생명을 품어주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름망이 작동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우리가 오해받는 용어가 적자 생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변에서 흔히들 적자 생존은 강자가 살아남는다 라고 생각하지만 다윈이 주장한 본 뜻은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북극에서는 힘센 사자보다 털이 흰 곰이 더 적합한 존재라고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환경은 선택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요. 선택은 아주 냉혹하지만 정교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형질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환경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형질은 오래 살아남아 번성하게 됩니다. 앞차시에서 우리가 배웠던 총균세의 논리와 연결해 볼까요? 유라시아의 동서축이라고 하는 환경이 특정 기술과 식량을 선택했듯이 자연도 특정한 형질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은 환경이 낸 문제에 대해서 몸으로 답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환경이라고 하는 절대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살아남는 것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그 장소에 적합했기 때문인 거죠. 동해기원에서 등장한 자연 선택을 증명했던 가장 상징적인 증거 기억하시나요? 바로 갈라파고스의 핀치새입니다. 핀치새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절대적인 우월함은 없다라는 겁니다. 두꺼운 부리가 얇은 부리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지요. 씨앗이 없는 섬에서는 두꺼운 부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짐이 될 뿐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어제의 유리함이 오늘의 불리함이 되기도 하지요. 이것을 우리 지금의 사회에 대입해 볼까요?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규격화된 인재가 적자였지만 지금과 같은 창의적인 시대에서는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자가 됩니다. 환경이라는 변수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핀치새가 갖고 있는 부리의 변화는 수만 년에 걸쳐 태어난 일이지만 현대사회의 환경 변화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는 핀치새보다 훨씬 혹독한 환경 변화에 직면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만하기보다는 내가 속한 환경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진화적인 지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윈이 본 것은 새의 부리가 아니라 그 부리를 빚어낸 거대한 자연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총균세라는 책과 종의 기원 두 가지를 하나로 엮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두 이론은 사실 같은 이야기와 같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말한 지리적인 환경은 다윈이 바로 얘기한 자연 환경과 같은 개념이죠. 유라시아 대륙이 농업에 적합한 환경이었기에 문명이 꽃피운 것과 갈라파고스의 특정한 섬이 씨앗을 먹기에 적합했기에 두꺼운 부리가 살아남은 것은
구조적으로 동일한 논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명에서의 총균세는 생물학에서의 부리, 날개, 그리고 발톱에 대응할 수가 있지요. 둘 다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환경이 허락한 도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인간의 역사가 생물의 역사와 분리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인간도 생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구라는 환경의 법칙 아래 놓여 있다는 겸손함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역사는 영웅들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거대한 조류에 적응해온 생존의 기록인 거죠. 이 평행 이론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류사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통찰력을 또한 얻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 생물 진화의 공통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가장 먼저 둘 다 변이와 선택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생물의 유전적인 변이는 문명으로 봤을 때 혁신적인 아이디어 혹은 우연한 발명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의 선택을 받게 되죠. 아무리 훌륭한 발명품이라 하더라도 당시의 사회, 지리적인 환경에 맞지 않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공적인 모델의 확산에 대한 개념인데요. 살아남은 형질이나 유용한 기술은 집단의 전체 구성원에게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앞 수업에서 배웠던 농경 기술의 전파가 바로 문화적 진화의 확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경로의 의존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농경 사회로 진입을 하면 다시 이전의 수렵 채집으로 돌아가기 어렵고 한번 폐로 호흡하는 육상동물이 된다면 다시 아가미를 가진 수상동물로 가질 수 없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처럼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작위적이지만 그 변화가 누적되는 방식은 매우 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생명과 문명은 모두 더 나은, 좀 더 높은 적응을 향해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는 유동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고민해 보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생물 진화, 문명 변화 두 메커니즘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분석해 볼까요? 생물 진화의 특성은 시간의 단위가 세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녀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전파의 방식을 수직적인 유전이다라고도 비유합니다. 유전자를 통해서 직계 자손에게만 제한적으로 그 형질이 상속되는 거죠. 변화의 속도 면에서 봤을 때도 점진적이고 축적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돌연 변이는 대개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변화들이 수만 년간 쌓여야 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장치이기도 하죠. 변화가 너무 빠르면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느린 속도 덕분에 수억 년간 생태계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변화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종이 이 균형을 깨버렸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생물학적인 몸은 여전히 수만 년 전에 그 속도에 맞춰져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 온 지금의 세상은 이미 그 속도를 아득히 앞서가고 있는 거죠. 이 슬로우 모션 같은 생물 진화의 속도를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문명 변화에 대한 특성을 볼까요? 시간 단위가 이제는 실시간이죠. 세대 교체를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긴 생애 동안 인터넷이 발명이 되었고요.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었던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파의 방식은 수평적인 전파를 통해서 교육, 미디어, 학습이라고 하는 수만 가지의 방법을 통해 국경과 인종을 넘어서 전 방위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유용하다 싶은 기술은 며칠만 해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 속도가 가히 폭발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적인 진화는 생물학적인 한계를 학습과 도구로 돌파해버린 사건과도 같은 거죠. 바로 전파의 매체가 사회적인 학습, 의도적인 선택, 그리고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수평적인 전파의 힘이 바로 인류를 이 지구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종으로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문명과 생물 진화 두 가지 시스템의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 제목처럼 변화의 템포와 범위라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진화는 매우 보수적이죠. 변화는 오직 유전자를 통해서만, 그것도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만 전달이 됩니다. 이것을 수직적인 전달이라고도 우리가 비유를 하는데요. 이 방식은 안전하지만 너무나 느립니다. 의미 있는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결과적으로 수천 년의 세월과 수많은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문명은 어떨까요? 문명의 진화, 문화적인 진화는 혁명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부모가 아닌 타인에게도 정보를 무수히 전달받을 수 있지요. 이것이 수평적인 전파라고도 비유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앱을 개발하면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내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비유입니다. 생물적인 진화가 계단을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가는 것이라면 문화적인 진화라는 것은 제트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지요. 이 속도의 격차야말로 인류를 지구의 지배자로 만든 핵심적인 동력이자 동시에 우리가 마주한 모든 현대적인 문제의 근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 적응의 관점의 통합적인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생물의 느린 속도, 반면에 문명이 갖고 있는 빠른 속도, 이 두 가지 속도의 미스매치가 가져온 결과는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의 역할과 필요 조건 제약의 측면에 대한 고민인 거죠. 우리 인간의 몸은 식량이 부족한 시절에 적응해서 에너지를 지방으로 축적하도록 설계되어진 생물의 진화를 갖고 있는 반면 문명은 단 100년 안에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문화의 진화인 거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은 여전히 단 것을 보면 무조건 먹어라 라고 하는 뇌에서 명령을 하고 주변에는 사탕과 초콜릿이 가득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비만과 당뇨라고 하는 현대병이 또 탄생한 겁니다. 이런 신체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석해 볼까요? 우리 인간은 사바나 초원에서 맹수의 습격에 대비했던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을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업무의 스트레스로 치환이 돼서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기술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우리 인간은 뇌와 감정은 여전히 구속계 시대에 머물러 있는 이 불균형이 현대 사회의 갈등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아날로그 인간인 거죠. 이 격차를 이해하는 것이 현대 사회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속도의 격차는 전 지구적인 위기로 확장이 되고 있죠. 기후 변화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생태계가 자연적인 진화와 적응을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면 수만 년이 필요하죠. 그러나 인간의 산업 문명은 불과 200년 만에 지구 온도를 확장하고 올려버렸습니다. 생물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무대를 부수고 있는 셈이 된 거죠. 또한 기술의 소외 문제도 매우 심각하죠. 기술의 진화 속도가
인간의 학습 능력을 앞질르기 시작하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세대, 계층은 바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앞차시에서 배웠던 지리적인 불평등이 이제는 디지털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빨리 달리는 열차에 올라탄 승객과 같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 그리고 그 열차가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어떻게 속도를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의 핵심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층적인 인간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인 거죠. 진화의 속도가 생존을 돕는 단계를 이미 넘어서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균세의 지리적인 결정론과 다윈이 얘기한 종의 기원에서 자연 선택론을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결국 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환경이 운명이라면 인간의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환경 결정론이 흔히 듣는 비판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결정론과 숙명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몬드 교수와 다인이 강조한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무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의 중요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더 좋은 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에 비유할 수 있겠죠.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환경이 갖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우리가 전략을 짜기 위해서 아닐까요? 유라시아인들이 운이 좋았던 것은 물론 사실이죠. 그러나 그 운을 문명으로 일궈낸 것은 결국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웅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 운명일지라도 그 운명을 명확하게 직면하는 태도는 바로 우리의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불평등을 설명한다고 해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책임이나 주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조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인간은 다른 생물과 달리 환경에 단순하게 순응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환경을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지요. 척박한 땅에 수로를 만들어서 농토를 바꾸었고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 백신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진화의 틀을 깨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윈의 이론은 적응을 말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창조적인 적응을 말하는 총균세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살게 될지에 대한 길을 찾는 거죠. 환경이 우리의 출발점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독창점까지 결정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그 구조를 넘어서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가지에 대한 주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환경 결정론이 갖고 있는 비판, 또 극복할 수 있는 질문들, 문명의 변화, 또 생물의 진화가 갖고 있는 함의들,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함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제럴드 다이아몬드 교수와 찰스 다인이라는 두 거장의 어깨에 올라타서 인류사와 생명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리적인 행운이 어떻게 평균세라고 하는 무기를 만들어서 문명의 격차를 낳았는지를 우리가 학습했고, 자연 선택이라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생명의 다양성과 적응을 만들어낸지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변화가 구조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속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음을 또 분석했지요. 인류는 유전자의 속도를 넘어선 문화적인 진화로 지구를 정복했지만 그 속도가 갖고 있는 불균형으로 여전히 현대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차시에서 배웠던 적응, 변이, 선택, 그리고 속도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 각자 학생들의 전공 분야에 대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식은 암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삶을 해석하는 렌즈가 될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총균세와 종회교는 발간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를 이렇게 만든 힘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스스로 찾기를 기대합니다. 고전은 정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게 하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진행한 수업이 우리 각자에게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작은 단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융합될 때 빛나고 통찰은 실현될 때 완성된다고 봅니다. 환경이 주는 환기에 좌절하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변이를 만들어내며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백일고전지혜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환경 적응 관점에서 본 생물의 진화 그리고 문명 진화를 비교하다 총균세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기존의 환경 결정론에 대한 비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 마지막 문명의 변화, 생물의 진화와의 차이,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윤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